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박사님, 국제전략연구소 대표님이시라고 참 반갑고요. 저는 LPN 로컬 파워 TV의 마영의 특파원입니다. 오늘 제가 박사님께 오늘 그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오늘 그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은 겸손히 깨어 분별하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박사님께 오늘 이 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취지고 어떻게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강연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1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지금 3일절 날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미국을 오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도 그 독립운동을 처음에 뭐 독립선언문이라고 이런 초안이 작성됐던 것은 외국이었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본의 아니게 좀 외세의 압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역시 바꾸는 힘은 역시 해외에 살던 교민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이번 3일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 그 말씀 도중에 외세의 어떤 압박이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 어떤 압박이죠? 여기에 외세는 꼭 그 제가 요즘 반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북한도 물론 외세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핵 개발이라든가 온갖 저런 통치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지금 끌려가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5배가 앞서고 GDP도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한테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을 바꾸는 것도 다시 우리 해외 교민들의 힘을 통해서. 왜냐하면 교민들은요 해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민들만이 그런 단결된 힘이라던가 더 강력한 힘을 모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PN 로컬 TV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영의 특파원입니다. 오늘 그 최용재 대표님께서 조선일보 자유일보에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오늘 그 3.1절 99주년을 맞으면서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겸손히 깨어 분별하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그 여기서 강연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자유일보 우리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일보 현직국장 겸 대표이사 최영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 건국 이념인 자유의 가치와 이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촉발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는데요. 그 국면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건국 정신인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그 촛불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그 새로운 정권에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그 공산 독재 전체주의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의 불법 야합을 통해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역시 언론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국면이 바로 언론이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유 진영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난해 연말에 여러 지식인들과 자유 진영의 인사들이 모여서 자유일보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미주동포들에게 이런 그 자유일보의 탄생을 알리고 조국의 어려운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혜를 같이 모으고자 제가 이곳 뉴욕 뉴저지에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문경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1 운동 100주년 사업회 공동대표라고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뉴저지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취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운동
자유운동 99주년을 맞아서 저 미국에서 원래 저 삶의 USA에서 LA에서는 항상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교포들이 지금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고 좌우 대립도 많고 또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가지고서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장단에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한국에 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민주 동포들하고 연계해서 좀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자유주의 녹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언론 때문에 일어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언론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이사하고 또 이제 국제감각이 떨어져서 저희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문제 전공하시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또 젊은 분들이 우파로 돌아서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님 그 두 분을 저희가 모셔갖고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민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 정신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8.15 경축사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설에도 그 자유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국된 우리나라의 올해가 건국 70년입니다. 올해 8.15가 건국 70년인데 건국 70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건국 70년 행사를 그리고 3.1운동 얘기를 하면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당이 들어가 있었던 좌우 합작정부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엄혹한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국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빚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탄핵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우익 인사들 중에서도 그 언론 보도가 보니까 정말 최순실의 저 국정농단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익 진영 인사들도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좀 어정쩡한 그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바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집회로 뛰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태블릿 PC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1년쯤 지나고 지금 지나니까 태블릿 PC가 전부 엉터리 거짓 보도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기화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건국 이념을 훼손하고 자유를 훼손하고 이것을 나라를 사회주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미주동포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바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장폭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80년대처럼 87년 민주화 때 그것을 학생운동으로 그 군부 정권을 엎어뜨렸는데 학생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언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럼 그 언론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에 천편일률적으로 단 하나의 언론도 그러지 않고 다 그렇게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몰고 갔느냐. 그 원인을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를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탄핵 정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2016년 말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언론 진영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말입니다. 우파 언론이 있고 중도 언론이 있고 좌파 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LA에서 했던 주제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소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인데 국제외교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재미교포시니까 바깥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는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한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포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한국의 노국이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소재를 바꿔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요거는 저번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비에트 붕괴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에서 연설을 했을 때 Tears Down the Wall이라고 그때 연설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슬라이드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던 당시에는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대체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랑도 굉장히 좋게 레이건 대통령이랑 악수도 나누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은 냉전 시대 때가 오히려 더 평화로웠습니다. 실질적인 역사를 보면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더 전쟁이 심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는 연도가 바로 다 냉전 이후부터 일어난 전쟁들의 연도예요. 91년도서부터 2018년 지금까지도 매년 전쟁이 끊긴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과거에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소련이죠. 미국하고 소련이 양 체제가 위성 국가들을 든든하게 후원을 하면서 명확하게 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갈라진 양 진영이 서로 체제 대립을 했던 것이고 그 전쟁이 나는 지역은 명확했어요. 바로 경계선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헝가리라든가 유고슬라비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데가 전쟁이 났었죠. 왜? 자유진영이 더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에서 영역을 확장시킬 거냐 하는 일종의 커다랗게 지구를 보면은 거다란 지구라는 체스판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선을 형성한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는 적군과 아군은 없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했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서로 신경전은 벌이지만 과거처럼 대놓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과거와 같은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전방 후방이 없이 전 지역이 다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쟁 지역화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표시가 됐습니다만 아랍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한국, 인도네시아, 오키나와 등등 이제 거의 전 지구적인 바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냉전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강대국은 절대로 패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련하고 힘겹게 싸워서 드디어 소련을 붕괴시키고 패자가 됐죠. 패자가 되었는데 그 패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나라가 생기려면 당연히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의 분쟁은 과거와 같은 어떤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균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그게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는 일단 공산주의 포기했고 중국은 공산주의 포기 안 한 상태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는 이제 과거와 같이 너희는 공산주의, 우리는 자유주의 이런 거 갖고서 싸우고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전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식 게릴라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이버 전쟁, 정보 전쟁, 첩보 전쟁 등등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물리적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점을 찍은 것인데 91년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모든 분쟁을 저렇게 표시를 하면은 다 동유럽하고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국제 분쟁이 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냐? 아까 냉전 이후에 오히려 분쟁은 늘어났다고 했죠? 늘어났는데 그 분쟁 지역을 점을 찍으면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전 지역에서 났어요. 저 미국 때리기 사람은 좀 9.11 테러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동유럽과 중동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서로 악수를 하고 베를린 장벽을 허문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평의 끝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패권 경쟁이에요. 소련이 과거에 확장했던 동유럽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이죠. 이 공산권 국가들과 중동에서 친소 정권에 이었던 아랍의 국가들을 미국이 빠른 속도로 친미 국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런 분쟁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현실이에요. 베를린 장벽에서 악수한 건 악수한 거고 현실로 돌아오면 실권해야죠. 그건 뭐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바로 패권이에요. 미국이 기껏 소련을 무너뜨렸고 소련은 지금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죠. 근데 저런 나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즉 자본주의 국가와 악수를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경제 성장이 된다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판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국제 질서를 바라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있는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은 미국을 좌파들처럼 미제국주의자라고 본다던가 아니면 우파들처럼 미국을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를 만지는 국가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러운 짓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심사적으로 도둑을 잡을 수 있나요? 미국 경찰 무섭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들겨 패기도 하고 별일을 당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게 질서를 잡는 차원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체제에서 막 독립해서 자본주의는 배웠지만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안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저 거대한 광활한 영토와 인구와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버린다면은 러시아에 줄 서서 돈 벌려는 나라들이 생깁니다.